유가와 물가에 이어 금리로 이어지는 이른바 삼중고 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 시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죠. 이런 금리 인상기에 은행이 대출 금리를 조작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라고 광고하던 은행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컸던 금리를 소비자들 몰래 또 올렸던 겁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금융당국은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죠. 은행의 배신 앞에 금융소비자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출 금리를 조작했다. 이 문장 자체만 들어도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들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네. 분석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소득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소득 정보가 마치 소득이 없는 것처럼 해서 이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신용 등급이 변화하거든요. 근데 신용 등급이 변함이 없이 고정적으로 운용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담보 평가를 안 하거나 아니면 낮게 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높은 대출 이자를 내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산정 자체를 하지 않고 네. 은행의 경우에는 대출 금리 연체 금리가 14%거든요. 그러니까 14%를 아예 그냥 그 이율을 적용한 사례라든지 이렇게 이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들이 이번에 많이 적발된 것이죠. 네. 연소득이 8,300만 원이나 되는 사람을 소득이 0원이라고 입력을 했단 말이죠. 이 지난번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때 떠오르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그 대출을 해줄 때 그 사람이 대출 이자를 낼 능력을 또 봐야 되는 거 상환 아니겠습니까? 능력이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소득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또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율을 더 받기 위한 그러한 여지를 좀 남겨둔 거, 또 풀어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자들의 소득 정보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너무 소홀히 다뤘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원칙적으로 봤었을 때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네네.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야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 금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불만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오랜 동안 이런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럼 대출 금리에 대한 산정이 합리적이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뭐 금융당국이든 다른 데서든 그것을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만이 왔거든요. 또 하나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공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요 무차별적으로 금리가 부당하게 적용되는 이러한 사례가 시장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가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와 가상금리가 더해지는데 네네. 가상금리 부분에 있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혹은 네네. 은행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네.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저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금리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할 때 고정금리를 낼 것이냐 변동금리를 네네. 적용할 그렇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있잖아요. 네네. 글쎄요, 이 대출 조작이 일어난 경우들은 주로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보면 어떤 경우들이 많았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에서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시장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의 현재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과거보다는 합리적으로 시장 금리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또 그 중에서 뭐 변동금리를 제대로 적용을 안 한 사례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신용 등급이 상승하면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안 해주는 것도 이번 고발 사례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신용 등급의 변화에 따라 예. 금리가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상금리 중에 신용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급이 변화했는데 그래서 신용 등급이 올라가서 금리를 인하시켜줄 요인이 생기면 은행들은
이제 그동안의 거래 실적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든지 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인하 요인을 상쇄시키는 쪽으로 적용해 왔다는 것이 이번에 또 하나의 적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나 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무용지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요인을 또 상승 요인이라고 하는 이유를 대가면서 상쇄시켰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네네. 이런 이유로 네네. 뭐 재테크가 높아지면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인하를 요구를 해도 하면 이제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당신의 과거보다는 거래 실적이 떨어져서 여기에서 상승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별로 인하시켜 줄 수 없다. 이런 그것의 어떤 논리를 댄 것이죠. 전문가들이고 소비자들은 뭐 비전문가들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은행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나 심사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만약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은행들이 심사를 한다면 네네. 어떤 상황에서는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사가 은행에 대한 그 지점에서의 지역 말단적인 그러한 조사가 아니라 네. 금리의 운용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불완전한지 또 이러한 그 사고에 뭐라 그럴까 부당하게 적용할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어떤 그 감사의 어떤 허점이다 또 약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대출 서류 저도 뭐 대출 받아본 적이 있지만 봐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네네. 너무나 복잡한 이런저런 네네. 조건들을 또 한꺼번에 그 자리에 네네. 앉아서 이제 설명을 듣고서는 네네. 동의를 하고 그렇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소비자에게 뭐 사후라도 잘 일러주고 또한 변화에 대해서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산정 체계도 불합리하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그러한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일이 오랜 동안 지속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화면에 나가는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네네. 보게 되면은 19조에 그 은행은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내규에 반영한다. 네.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금리를 영업점에서의 그 부당한 것을 지금 사례로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영업점에서 네. 그 금리를 다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스템 안에서의 시스템 금리가 안에서. 정해지는데 거기에서의 그 어떤 전결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범위로 어떤 뭐랄까요 유연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영업점의 어떤 일정 부분을 허용한 것인데 그것이 임의적으로 남용되면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이번에 또 사례로 나타난 것이죠. 영업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점장 전결로 해서 네네. 기본적인 고정 금리에다가 네네. 가산금리 부분을 그렇습니다. 영업점장의 판단대로 그렇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있도록 네네. 맡겨둔다 뭐 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악용되는 사례가 이번에 또 발견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선용해야 되는데 이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시킨 것이 아니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반대로.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지금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금융당국의 태도에도 네. 그렇죠. 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이게 징계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죠. 네, 네. 선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네. 이 지금 수천 건이 이번에 적발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뭐 단순하게 실수 내지는 어떤 뭐 착오가 일어나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은행 보호적인 과거의 어떤 그러한 습관, 관행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이번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서 이렇게 뭐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게 고질화되고 관행화되고 장기간 유지되어 온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의 판단은 이게
조직적인 어떤 행태가 아니라 네네. 개별 창구, 뭐 개인적 일탈, 실수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본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각이랑 정반대.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소득 정보라는 것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큰 정보거든요. 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네. 그런데 소득 정보가 없어도 대출 금리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신용 등급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체크되지 않도록 이런 전산 시스템을 갖춘 것 자체가 이렇게 금리를 또 임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늘 많이 남겨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도 없다는 것은 이 본질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접근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기 때문에 시장의 소비자들이 더 분노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대출 금리를 뭐 조작했는지 아니면 정말 단순한 실수였는지 이 부분은 진위를 어떻게 가려한다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점의 그 금리 운용 시스템을 좀 점검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지점에서의 운용 사례를 이번에 이제 했지만 그런 사례를 또 연결해서 보고 또 하나는 소비자가 약정 서류, 대출 서류를 쓸 때 썼거든요. 네. 그 대출 서류와 또 그 입력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이 부분이 단순 실수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분명히 진을 가려야 될 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만약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분명히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좀 온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네. 검사한 9개 은행 외에 대출 금리 점검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네. 금융위는 먼저 금융사들은 그 단순 실수다라고 나왔고요. 금감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조사가 필요한 듯하다는 그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은 지금 다소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금감원이 앞으로 나머지 은행까지 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볼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금리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또 네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도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지금 은행이 금리 산정 자료 공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네네. 이거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금리의 자료에 대해서는 뭐 전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은 예. 일부는 발표할 수 있는 만큼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금리 산정이 적정한지 합리적인지 또한 이 금리를 은행들이 공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늘 시장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늘 주기적인 어떤 그 모니터링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먼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처벌이 좀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은행들이 쉽게 말해서 뭐 그렇게 뭐 겁을 먹지 뭐 한번 처벌 받지 뭐 이런 식의 약간 모럴 해저드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의 부분에서의 그 불만 사항 또 민원 사항의 80% 이상은 이자를 부당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의 민원이고 불만이거든요. 네. 이거는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있는 일인데 이러한 현재까지의 이러한 그 어떤 불만 이런 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 개별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랜 동안 지속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수천 건으로 이렇게 파헤쳐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전수 조사를 해서 더 깊이 조사를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관련해서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 진행하실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금융 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조치나 어떤 그 지금 피해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보상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은 은행이 알아서 환급해 줄 것이다. 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소비자들의 그 사례별을 통해서
그 부분으로 공동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잘못 산정돼서 더 낸 대출 이자를 돌려받게끔 하겠다라고 단순히 그런 취지의 소송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떤 이 지금의 그 대출 금리의 산정 체계가 지금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 금리의 자체가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그 제대로 투명성 있게 어떤 뭐 공시가 돼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 금리가 아무리 산정이 합리적이다 하더라도 네. 공정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1%로 감면해줘서 적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3, 4%에게 적용하는 이 공정성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이 금리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근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투명성 있게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그다음에는 공정성 있게 적용하는 이러한 시스템의 완벽을 이번에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같은 감독 당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시민단체가 하도록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도 사실 좀 아이러니한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네. 마지막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해외 네네. 사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런 식의 어떤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강력한 처벌 규정 같은 것들이 해외에서는 좀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모든 해외의 경우에는 이 그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가 아주 확립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지금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또 하나는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고 또 이거에 대한 논의조차도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은행들이 알아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좋은 제도의 개선이라고 봅니다. 네. 자,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해결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